다음에 세 번째 주제는 연초에 있었던 86번가 예상 관련된 거 한번 쭉 저희가 리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에 대해 갖고서 새롭게 86번가가 예상하는 거 어떤 게 있느냐, 그거 한번 오늘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제 얘기를 드리기 전에, 에, 그, 어, 저기, 블랙스톤의 부회장이신 바이든 위엔의 2022년도 10 서프라이즈부터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내용이 좋은 게 많아요. 첫 번째 내용. 강한 실적이 금리 인상과 충돌하면서 2022년 S&P 500 지수는 오르지 못한다. 가치주가 성장률을 아웃퍼폼한다. 높은 변동성이 계속된다. 20%를 넘지 않는, 그렇지만 20%에 가까운 조정이 나타난다. 네, 섬뜩한 말이었는데 그쵸? 지금 현실이 돼가고 있고, 두 번째, 일부 커머더티 가격은 하락을 하겠지만 임금과 임대료가 계속 상승한다. 그래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일시적이라는 비유는 이제는 점점 없어져 가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지배적인 테마가 될 것 같다. 이것도 뭐 맞았다고 할 수 있죠. 세 번째, 채권 시장은 인플레이션 상승과 연준의 테이퍼링에 반응하기 시작할 것 같다. 미국제 10년물 금리가 2.75%까지 상승할 것이다. 여러분, 1월 초에 이런 예상을 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보다 더 높아졌죠. 지금 2.8이 넘어갔습니다. 역시나 투자 쪽에서 잔뼈가 굵으신 아주 베테랑들은 말을 허투루 드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음으로 오미크론 변이에도 불구하고 그룹 미팅, 그러니까는 이제 위드 코로나를 빠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국 쪽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혼란, 헝다 때문에 이런 얘기한 것 같아요. 주택에 대한 투기적 투자를 억제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주요 다른 이제 자산군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쪽 산업이 그래서 번창하지 않겠느냐 얘기한 거고요. 금 가격이 오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고유가, 유가 100달러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원자력이 대단히 이제 대안으로 등장할 것 같다. ESG,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눈부시게 발전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등등을 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86번가에서 했던 10 서프라이즈는 뭐였냐 하면, 첫째로 중국이 가장 늦게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될 것 같다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10% 이상의 증시 하락이 나타날 것 같다. 비트코인은 약세를 보일 것 같다. 그 다음에 연준이 4차례 이상의 금리를 올릴 것 같다. 그리고 주요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통화를 절상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인플레가 너무 높으니까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국 통화 강세로 가면 수입 물가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다음으로 주요 분쟁 지역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것 같다. 대표적으로 좀 그 가능성이 있는 곳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란, 이스라엘, 중국, 남중국해, 대만이라고 얘기 드렸었고, 한국식 주주행동주의가 본격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린 것도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규모 오너기업들이 쥐주회사 전환에 나선다. 특히 현대차에 대해 가지고서 관심을 가졌었고, 그 다음 바이든 대통령이 제2의 린든 존슨이라는 평을 받을 것 같다. 즉 린든 존슨 당시 대통령이 복지 쪽으로 비용을 늘리는데 이때 또 하필이면 베트남 전쟁이 터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인플레가 구조적으로 와버렸고 70년대 전체적으로 와버렸죠. 65년부터 인플레가 사실은 생겨났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에 싹을 틔운 사람이 린든 존슨 대통령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평가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었죠. 마지막으로는 삼성그룹이 대규모 인수합병에 나서게 될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드렸었고, 격가지로 두 가지 더. 머스크가 정말로 은퇴를 할지도 모를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예금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서 소위 예전에 고금리 때나 유행하던 예적금 풍차 돌리기가 다시 유행할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사실 이거를 지금 좀 이르지만 리뷰를 하는 이유는 이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은 실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연간 예상으로 끌고 가기에 저도 이제 이게 너무 진부화가 돼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새로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뭐 예금금리 많이 올라갔고, 머스크는 지금으로 봐가지고서는 왜 SNS 쪽에 이렇게 갑자기 관심을 가질까라고 하면, 이거 테슬라하고 트위터 두 개를 다 경영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좀 들기 시작합니다. 그쵸? 뭐 삼성 요거는 현실 안 됐고 아직, 그 다음에 지주회사 쪽이 현실 안 된 부분이지만 나머지들 높은 인플레,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선진국들의 경쟁적 통화정책 절상, 사실 캐나다나 뉴질랜드나 호주나 유로존이나 아니면 영국을 보면 이런 게 전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연준 금리 인상 빠르게 하는 거, 비트코인 약세, 10% 하락, 중국 코로나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이제는 더 말씀을 안 드려도 되는 부분들 같아요. 예. 그리고서 또 추가로 말씀드렸던 게 2022년에 GBR 몇 가지 키워드들, 역금융 역시적 장소 올 것 같다. 그리고 실망한 개인 투자자들이 세력화되고 새로운 정부의 소액주주 가치 증대 계획이 나오면서 주주행동주의가 활발해질 것 같다. 이번에 SM이나 사조 오양 이런 데서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사의 충실 의무, 지금 이용우 위원님 그 국회의원께서 법안을 이제 올리셨는데, 저 개인적인 바람은 이게 정말로 꼭 좀 통과가 됐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내수 경기 부진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왜 그러냐면 금리 올라가니까 이자 부담 들죠. 부동산 쪽에서 원금 분할 상환 도래가 계속 증가를 합니다. 그럼 뭐 돈 또 갚아 나가야 되는데 쓸 돈이 부족하죠. 종부세 등이 이제 맞아보면 이거 세금 부담 크게 증가하는 게 느껴지실 거거든요. 세금 부담 증가. 그리고 리오프닝 하면서 해외여행 재개가 된다는 거죠. 한국에서 지금은 우리나라가요, 해외에서 쓰는 돈이 코로나 전만 해도 35조에서 40조가 됐었어요. 그 돈들이 지금 고스란히 내수 쪽에 부양으로 들어와 버렸죠. 해외 못 나가니까. 근데 위드 코로나에서 해외 나갈 수 있게 되면은 막 그러면은 뭐 요 돈들이 다시 해외에서 소비가 되겠죠. 그럼 내수가 부진해질 것 같다 였었고, 반대로 또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해외여행 재개가 되고 한미 통화 사업이 종료가 되고 미국이나 선진국들이 긴축을 빠르게 해나가니까 원하는 약세를 보일 것 같다. 그러면 수출주들은 일단은 그래도 마진 방어가 좀 될 것 같다. 거기까지 얘기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가 박스피에 진입하지 않을까, 그리고 개별주 장세 올 것 같다 얘기 드렸는데, 이유로 제시를 했던 게 너무 IPO가 많다, 물량 부담이 크다, 그래서 지수가 구조적으로 오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추가적으로 만약에 대기업들이 지배구조 개편한다면 여기에도 돈이 또 블랙홀처럼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건 아직 현실화는 안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 모두가 고생을 했는데 그 속에서 체질 개선에 성공한 기업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은 역시나 또 상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개별주 장세가 심화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증시가. 그리고 인건비가 너무 올라가니까 저인력 구조를 가진 기업들을 선호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좀 나타나는 거 보면은 뭐 미국에서도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노조 가입 많이 증가하면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죠. 주가 끌어내린 요인입니다. 아마존에서도 유니언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전자, 그 정말 무노조 정책이다. 제가 이제 대학 처음 들어갔을 때만 해도 노조가 있는 것이 저 이제 경영대다 보니까 아주 친기업적인 내용들만 배우고 자랐습니다. 교수님들한테. 근데 그때 당시에 무노조가 좋냐, 노조가 있는 것이 좋으냐, 대표적인 예가 삼성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도 이제 노조가 요구들을 하기 시작을 했죠. 거기다가 의외라고도 보실 수가 있고,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은 요 얘기를 드릴 때에 마음속에 있었던, 요 기업들은 좀 좋지 않겠다 생각했던 기업들인데, 그게 어디냐면 게임하고 네이버, 카카오였어요. 여기도 요즘 이제 개발자 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런 이제 또 플랫폼 기업 같은 데들이 인건비가 뭐 이쪽에서 나와가지고서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 좋은 자리 가기 요즘 너무 쉽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급 인력들을 계속 유지를 하려면 네이버나 카카오나 게임 업체들 계속 엄청나게 임금 인상을 해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쪽에서 비용 증가가 크게 나올 것이고, 요 기업들이 사실 이제 임금을 인상해 준다고 해서 갑자기 임금을 보너스를 많이 준다고 해서 네이버가 매출이 갑자기 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는 비용은 증가하고, 그래서 사실 그 성장주들을 우리는 미래 방향성, 아주 비전을 보고 사고 팔아야 된다 생각하지만, 상장되어 있는 성장주의 경우에는 그때그때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오냐 못 나오냐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들과 게임 기업들은 그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에 따른 좀 피해도 주가를 억누르는 요인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요게 조금은 안정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고 요거를 이제 보여드렸었죠, 그래프를. 제 거 보실 필요 없다.
모 증권사가 내고 있는 연간 이게 그 풍수 자료입니다. 풍수 자료. 이게 그전 것들이 굉장히 좀 잘 맞췄어요. 그래가지고서 이것만 그냥 연초에 받아보면 된다. 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올해 2022년도 예상을 이 풍수가 어떻게 해 놓았느냐라고 보시면은요. 4월까지 나빠요. 그러고 나서 5월부터 반등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8월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슬금 내려오다가 10월 달에는 4월만큼이나 또 흉흉하게 내려온다. 근데 그러고 나서는 다시금 연말에는 거의 연중 고점을 향해서 분위기가 좋게 나아갈 것이다. 라고 네, 저보다 정확한 풍수가 얘기했다는 거 네, 그냥 재미로 한번 봐주세요. 네, 이렇게 간다는 게 아니라 재미로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최대 고민입니다. 이거 차트 자꾸 보여드리는데 모건 스탠리와 마이크 윌슨 같은 경우에 이 자료를 인용을 많이 이거 요절을 많이 쓰죠. 2018년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S&P 500이 내려갔다가 실제 4,600까지 안도랠리를 다시 펼칩니다. 그러고 지금 여기 와 있죠. 과연 정말로 윌슨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렇게 갈지 아니면 이번에는 다르게 갈지 한번 보시면 그것도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연초에 정리했었던 얘기에 대한 리뷰이고 사실 뭐 이것보다 중요한 거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2022년도 새롭게 아이디어가 떠오른 86번가의 키워드들은 무엇이 있느냐 그걸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다른 채널에 많이 출연을 하는데 공통 질문입니다. 거의 저는 뭐 FAQ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 반등은 어떻게 나오나요? 삼성전자를 뭐 조금씩 모아가는 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이런 똑같은 질문들입니다. 사실 너무 많이 받아서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삼성전자의 반등은 의외로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면서 나타날지도 모른다 라고 첫 번째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자, 일단 공매도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싫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주 역사적인 단어가 역사적인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거를 한번 말씀드려볼까 해요. 이유들을 쭉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삼성전자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쓴 적이 언제냐라고 하면은 2020년도 11월 13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금 삼성전자의 월봉이거든요. 월봉인데 보시면은 2020년도 요때죠, 그쵸? 요때 딱 역사적 신고가를 쓰고서 고정 고점을 벗기고 탁 올라갑니다. 물론 이제 요때죠, 요때 언제냐 하면은 2020년도 11월 13일. 물론 이제 그 전에 코로나 직전에 올라가냐 마냐 하다 코로나 때문에 어딜 감히 내려갔다가 다시금 회복해가지고서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그쵸? 여러분들도 요때부터가 이제 소위 말해서 실적 장세의 시작이기도 했고요.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이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한 11월 13일 전일 종가 하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은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공매도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전면 금지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푼다 해가지고서는 워낙 이제 거센 반발에 직면을 하니까 대형주 위주로만 풀게요. 그래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딱 요 종목들만 대형주다 지수에 편입된 종목이니까 이것들만 공매도를 풀겠다라고 합니다.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죠. 언제부터? 2021년도 5월 3일부터입니다. 그러면 그 전 영업일이 언제냐? 4월 30일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기 전날 그리고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날까지의 흐름입니다. 수익률입니다. 코스피가 이 기간 동안 28% 오릅니다. 삼성전자가 이 기간 동안 34%가 오릅니다. 코스닥이 이 기간 동안 17%가 오릅니다. 이 셋 중에 삼성전자가 1등입니다. 대형주 위주로 공매도가 재개됐죠. 그러고 나서 지난 금요일까지입니다. 2021년도 4월 30일부터 2022년도 4월 15일까지의 수익률입니다. 일단 다 마이너스예요. 좋지 않아요. 코스피 14% 빠졌어요. 삼성전자 18% 빠졌습니다. 코스닥 6% 빠졌습니다. 느껴지십니까? 전형적으로 개별주들이 많은 증시가 더 강했고 공매도가 대형주 위주로 이뤄지니까는
그래서 코스피보단 코스닥이 좋았고, 근데 그 중에서도 초대형적인 삼성전자가 제일 나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연의 일치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연의 일치. 뭐 공매도 제도 때문에 삼성전자가 더 빠졌다? 그렇게 봐야 되나?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꽤나 우리나라에서 독특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삼성전자 혼자 20%를 차지를 해요. 증시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전자가 오를 때는 다른 것들이 잘 못 오르고, 전자가 내릴 때에 혹은 횡보를 할 때 다른 것들은 좋은 양상들이 꽤 많이 나타납니다. 사례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2012년도에 삼성전자가 이때 단기 고점을 형성을 해요. 그래서 이제 3만전자입니다. 그러고 나서 2016년도 초까지 계단식으로 쭉 빠져요. 2만전자까지 빠집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가치주 펀드들이 다 좋았습니다. 저의 전 직장이었던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2012, 13, 14년도 운용사 전체 순위 1등을 3년 연속으로 기록했던 해입니다. 전형적인 가치주 개별주 장이었던 거죠. 이때 어땠냐?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우하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M사입니다. M사. 이때 당시에 굉장히 수탁고가 늘어났던 회사거든요. M사 같은 경우에 펀드가 2015년도 8월까지 되게 좋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주요 포트폴리오가 뭐였냐면은 중국 관련주, 화장품, 아모레나 LG생건이죠. 사실 이때에는 아모레나 LG생건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부직포를 만들었으나 화장품 쪽으로 옮겨갔었던 모 회사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더 큰 영향을 끼쳤었죠. 지금은 회사가 이름도 바꿨는데. 그 다음에는 제약바이오, 이때는 한미약품이 역사적인 라이센스 아웃을 했었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눈부시게 2015년도 여름까지 개별주가 좋아요. 근데 그 이후부터 쭉 빠집니다. 자, 같이 빠져요. 처음에 빠질 때는 삼성전자도 빠지고 개별주도 빠지고. 근데 그러고 나서 2016년대 제가 이때는 너무 정확히 기억을 해요. 이때 이제 펀드 할 때 어땠냐면 제가 이제 기관 펀드 하거나 이런 것들에는 다 삼성전자에 담았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불려다녔었습니다. 기관에. 왜 삼성전자에 담았냐? 다른 펀드들의 삼성전자 하나도 없다. 그때 더 확신을 가졌죠. 와, 아무도 없으면 저만 샀으면 이제 다른 사람이 살 일만 남았네요. 너무 좋은데요? 라고 했습니다. 이때가 삼성전자가 2만전자였어요. 이때 우리나라 설 연휴 전후 해서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다른 개별주들에 대한 관심이 아직도 굉장히 뜨거웠을 때입니다. 근데 참 괴이하죠. 이때부터 삼성전자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2017년도 말까지 거의 3배 오릅니다. 거의 6만 정자까지 올라가거든요. 자, 이때 어떠했느냐? 뭐가 주가를 이끌었느냐? 당시에 반도체 경기가 당연히 좋아졌죠. 이익이 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인공이 하나 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요겁니다. 자, 삼성전자가 2015년도 10월 29일입니다. 이때 갑자기 공실 하나 발표를 해요. 주주환원 정책 시행 계획이라고 해서 3년짜리 중장기 계획을 발표합니다. 향후 2015년에서 17년까지 연간 그 현금 흐름에 잉여 현금 흐름의 30에서 50%를 주주 환원에 활용을 하겠다. 연간 주주 환원은 배당과 자기 주식 매입이다. 매입한 자기 주식은 전량 소각하겠다. 분기 배당도 도입 시행을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그 특별 자기 주식 프로그램도 가동해서 11.3조 수준으로 하겠다. 향후 3, 4회 나눠서 할 거고 매입한 자기 주식은 전량 소각하겠다. 즉 아주 진일보된 주주환원책을 내놓습니다. 사실 이 10월 말이 삼성전자 이 안 좋았던 당시의 저점이에요. 이때부터 살금살금 오르긴 하는데 사람들이 이때만 해도 우리가 주주환원책 때문에 주식이 오른다는 생각은 그렇게 안 하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야 말은 저렇게 했지만은 안 지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믿냐라는 의구심도 들 때였고요. 아주 파격적인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들 만약 지금의 기억을 가지고 저때 당시로 돌아가신다면은 야 저거 듣고서 사람들 안 사고 있으면 아이
그 미련한 사람들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걸 못 느끼고 마냐 이런 생각 하시겠죠. 그렇죠? 근데 그땐 그랬어요. 분위기가. 2016년도 설 연휴 이후까지도 그랬어요. 부정적으로도 봤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이때 당시에 이끌었던 요인은 하나가 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이겁니다. 자, 삼성전자 16년 11월에 나온 뉴스예요. 자, 미국의 전장 전문 기업 하만 인수입니다. 이게 이제 10조가 조금 안 됐죠.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에 강력한 요 빨간색 하만 카돈 샀다고 이제 삼성에서 전장, 야, 이거 음성 인식이 중요한데 앞으로 자율주행 쪽에는 자율주행까지도 삼성이 노리나봐 하면서 이걸 굉장히 높게 쳐줍니다. 사실요, 우리나라는 좀 바이어스가 있는 게 IT가 커요. 그리고 IT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시는 애널리스트 분들, 전문적인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IT에 대해서 좋은 거 나왔을 때에 그 좋은 뉴스가 확산되고 증폭되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다른 섹터 대비해 가지고서. IT는 항상 관심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2만 전자가 6만 전자 간 거는 이때 당시에 이익도 늘고 배당 주주환원 책도 자사주 매입 소각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인수합병으로 새로운 먹거리도 찾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에 가치주 펀드들은 어땠느냐? 보릿고개입니다. 안 좋았습니다. 저희 아주. 다음으로 자, 17년도 말에 거의 한 6만 전자에서 18년도 말까지 1년 동안 4만 전자 아래로 또 많이 빠집니다. 이때는 무슨 일이 있느냐? 트럼프 미중 무역 전쟁 분쟁이 있었죠. 그리고 2018년도는 연준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이때 당시에 이제 긴축을 해 나가던 시기입니다. 실제 미국도 18년도 하반기에 가가지고서는 증시 20% 빠졌죠. 그럼 뭐 대형주는 이때 힘을 쓰기가 힘듭니다. 반면에 17, 18년도 해가지고서 개별주가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제가 이때 대단히 좋았었기 때문에 19년도에 이제 상을 많이 받았었죠. 이때 뭐 엔터주라든지 뭐 그 다음에 손보주도 좋았고요. 전 손보주도 좋아했었는데 그 다음에는 게임주 중에서도 좋은 게 있었고 뭐 그랬었죠. 그래서 아주 개별주의 해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별주와 삼성전자는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다음으로 18년도 말에 4만 전자 아래로 갔던 삼성전자가 2021년도 10월에는 10만 전자를 내다볼 정도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코로나 랠리죠. 이땐 사실 모든 것들이 2배씩 올랐었어요. 그죠? 다 많이 올랐고 뭐 특히나 대형주들은 이때 뭐 대형주 중소형주 가리지 않고 잘 올랐었으니까 있었는데 그 뒤에 21년도 1월부터 10만 전자 간다고 한 이후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지금 뭐 6만 전자 중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때는 뭘 맞았냐? 역금융 장세를 얻어맞았고 개별주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개별주하고 한국 시장에서는 삼성전자하고는 좀 역으로 가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의 개별주 장세를 만들어주는 토양 중에 하나가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공매도가 아직은 대형주 위주로 되고 있는 것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역설적이게도 공매도를 전면 제기하면은 우리 시장이 되게 다 안 좋아질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게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대형주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완전 반대로 가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저희 키워드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연중 내내 물가가 좀 높게 형성될 것 같다. 단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뭐냐 하면은 경기 침체가 없다는 가정하에입니다. 이유는 뭐 앞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CPI 선행지표 ISM 제조 물가지수 다시 높아졌다. 그 다음에 세부 항목 보면은 렌트비나 보건의료비가 지금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 있다. 이것만 봐도 높은 인플레가 나올 수 있다. 근데 그 선행이라 할 수 있는 주택가격 다시금 가속도를 내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내려오기 쉽지 않다. 그 다음에 리오프닝 관련된 물가들 여전히 리오프닝 이전보다 낮다. 올라갈 일만 남았다. 게다가
우리가 유가 자꾸 빼고 얘기하는데 유가 작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대로 가면 50% 이상 계속해서 높게 나올 것이다. 유가 부담도 크다. 그래서 물가가 5% 이상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 드리는 거고요. 자, 지금부터는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거를 얘기 드리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물가가 이만큼 높으면 연준이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돼버리면 자산 가격이나 실물 경제도 영향을 받아서 연말이나 혹은 내년 초에는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연준이 이런 얘기하죠. 수요를 줄여서라도 인플레이션을 안정화를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렇게 매파성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소프트 랜딩에 성공하는 94년 사례입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확률이 낮아요, 사실. 그리고 그때 대비해서 지금 난이도가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연준이 이번에 강력한 긴축 사이클에서 조만간에 닥쳐올 경기 침체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여기서 파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란 게 생겨버리면 그러면 유가는 하방 압력이 더 이제 강하게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기 있죠.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수요 둔화에 따른 유가의 하방 압력이 될 수 있다. 근데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유가에 미치게 될 다른 요인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11월에 있을 초에 있을 미국의 중간 선거입니다. 현재 지지율로 보면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환경 규제 이게 약화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은 쉐이뿐만 아니라 뭐 각종 에너지 개발 사업이 막혀 있던 것들 중에 뚫리는 것들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오일 생산이 증가하게 되면 유가가 과거 만큼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유가가 하방 압력을 많이 받지 않을까. 그러면 유가만 사실 하방으로 의미 있게 내려와도 아까 제가 5년 기대 인플레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유가가 미친 영향이 꽤 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버리면 물가가 스리슬쩍 잡힐 수도 있다. 그렇게 돼버리면 그 다음에 파생입니다. 6번인데 유가의 하방이 만약 강하게 된다라고 해버리면 인플레는 안정을 되찾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연말에 가서는 연준이 다시 돈을 푼다는 이야기를 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해 겨울이 되면 또다시 언론에서는 정부들에서는 강력하다고 표현하는 그렇게 여겨지는 새로운 아주 이름도 이상야릇한 코로나 변이 위협에 직면했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과거에 스페인 독감도 보면은 수십 년간 변이를 거듭했어요. 매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플루하고 성격이 좀 비슷한 면이 있다 보니까는 우리 플루 이런 거는 겨울에 항상 유행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 겨울에도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완전히 리오프닝 해도 여름하고 가을까지는 제가 볼 때 코로나에 따른 안 좋은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별다른 크게 우리를 위협하는 변이는 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겨울이 되면 또 코로나의 턴이 되는 거고 그렇게 돼버리면 겨울 가서 또다시 리오프닝 잘하고 있다가 새로운 이름을 가진 코로나 변이가 나오면서 지레종 겁을 먹은 정부들의 강력한 조치들이 나올 수 혹은 논의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이거 역시도 좀 유가에는 하방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요, 사실은 인플레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잡힌다라고 해버리면은 이제는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8% 중반의 물가 상승이라는 거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정부는 때때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 밖에 있는 것까지도 슬슬 상상력을 발휘를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게 70년 초반의 사례입니다. 이때 당시에 닉슨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결정을 내리죠. 본인의 중간 이제 재임을 앞두고서 너무 물가가 높고 인기도 떨어지고 해버리니까는 파격적 정책을 펼칩니다. 이대로 안 되겠어 해서 1971년도 8월 15일에 금태환제 폐지를 선언해버립니다. 그리고 가격을 통제하겠다라는 발표를 해요. 자,
1971년 8월 소비자 물가가 한국전쟁 이래 가장 빠르게 상승하자 닉슨 대통령이 90일 동안 임금과 가격 월세를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이야, 자본주의의 최선두를 달리는 미국에서 가격을 통제했대요. 90일 뒤 기업들이 가격을 올릴 수 있었지만 당시 럼스펠드 대통령 경제 고문이 주도하는 위원회가 정한 상한선이 적용이 되었다. 상한선이 있었대요, 그 뒤엔. 처음엔 가격 통제가 잘 작동하는 듯 했다. 1970년 6%에 달한 인플레이션이 72년에는 3% 이하로 떨어졌다. 여러분들, 이때 실제로 증시가 팍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새롭게 또 역사적 신고가 냅니다, 이때. 믿어주는 거죠. 인플레 내려왔네. 사건 해결됐나봐. 올라가자. 가격 통제라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펼쳤지만 그걸 믿어주는 거죠, 시장이. 그러나 정부가 규제를 푼 직후 물가가 수직 상승했고 닉슨 대통령이 다시 동결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가가 떨어지지 않았다. 당시 중동 석유 파동이 일부 이유였다. 74년 닉슨 대통령이 사임한 직후 가격 통제가 해제됐다. 그 다음부터는 시장이 한번 정부가 리더십을 잃었다라고 판단이 되니까는 이때부터는 아비규환입니다. 증시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73년 4년도. 절반이 빠지죠, 절반이. 네. 그 다음에 이상한 게 있네요. 그러고 나서 2차 대전 중 루즈벨트 대통령 정부도 엄격한 가격 통제를 실시했었는데 이때는 이제 그 전쟁이란 특수성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정말 인플레가 너무 높아서 이게 해소가 안 된다면 나올 수도 있다. 그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73년 3월에 결국에 변동 환율제까지. 그러니까는요, 여러분 금토환제 폐지하고서는 고정환율을 써요, 미국이. 그 다음 변동 환율까지 쓰면서 현대식의 지금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인플레가 높으면은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의 입에 상당히 주목해야 된다는 거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연준의 매파성의 정점이라는 것이 아마도 5월 초에 있을 FOMC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 5월 FOMC에서는요, 저 개인적으로는 6월 회의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75bp 인상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라는 그런 가능성을, 너무나도 매파적인 가능성을 내비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정점이 있다고 또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정점이라 얘기해도, 그럼 무조건 좋네 하는데, 이제 정점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고, 볼 땐 정점을 5월에 도달한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 좀 가변적이겠지만은, 이렇게 매파성이 요렇게 살살살살 내려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매파성을 완전히 거두는 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이제 그래서 요 줄을 하나 넣은 거고요. 이런 생각을 왜 하느냐라고 하면은, 이 모든 게 그거잖아요. 시장에 기대하고 실제 행동을 하려는 사람의 간극이 얼마나 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 이제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아이고, 연준 매파적이에요. 이거를 시장이 아직까지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걱정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에는 정말로 시장이 너무나도 연준의 매파성을 무시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좀 많이 따라왔어요. 자, 보시면은 지금 요게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 50bp 인상에 대해 가지고서 거의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여기서 이제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다음 해입니다. 2025년도 5월달 5월 4일에 있을 FOMC 회의, 여기에 대한 예상인데요. 금리가 지금 0.25에서 0.5잖아요. 그런데 다음번 회의에서 금리 예상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 번 25bp 올릴 것 같다라 생각하는 게 9%고요. 75에서 100bp 올라갈 것 같다라는 예상이 무려 91%입니다. 그냥 모두가 50bp 인상은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한 달 전만 해도 팽팽했어요.
안 올린다는 사람도 3% 있었고 25bp만 올린다는 주장도 45%, 50bp 올린다가 51%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연준의 매파성을 시장이 좀 깨닫게 된 거죠. 다음으로 이제 6월 회의에 대한 예상입니다. 이거는 보시면은 자 50bp로 올렸다라고 해버리면 지금 0.25, 0.50에서 50bp 올리면 0.75에서 1이 되겠죠. 여기에서 50bp를 더 올리면 1.25에서 1.5가 될 겁니다. 여기에 지금 68.7%가 예상이 몰려 있습니다. 즉 5월에도 50bp, 6월에도 50bp 인상 예상하는 게 메이저 의견입니다. 예, 메인입니다. 이게 과거 한 달 전으로 돌아가 보면 팽팽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일 많이 몰려 있는 데가 1에서 1.25%입니다. 자, 여기 대비해서 한 단계 낮죠. 그쵸? 그래서 한 달 전에는 사람들이 예상할 때 다음 회의에서 25 혹은 50bp 올릴 것 같고 그 다음 회의에서는 아마 50bp로 올릴 것 같대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비해서 조금 더 매파적으로 변했죠. 그쵸? 최근에. 그 다음에 22년도 7월에 있을 회의에 대한 예상입니다. 여기는 보시면 그러면 이제는 1.2에서 1.5가 기본이 되겠죠. 그쵸? 여기에서 제일 많이 몰려있는 게 역시나 또 50bp 위입니다. 1.75에서 2%입니다. 3번 회의 연속으로 50bp로 올릴 것 같다라고 시장은 가격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그보다 2단계 낮죠. 그쵸? 그러니까는 요때는 다시 25bp밖에 못 올릴 거야 라고 원래 시장은 생각했던 거죠. 25, 50, 25. 근데 현실은 한 달 뒤에는 50, 50, 50 이렇게 변한 겁니다. 9월 달은 어떻게 되느냐? 연말로 가보죠. 연말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중립금리 얘기 많이 드리죠. 그 다음에 연준에서 최근에 나온 인사들이 중립금리 혹은 그 이상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중립금리는 일반적으로 2.5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어떠냐? 연준에 대해 가지고서 시장이 바라보는 시각은 2.5에서 2.75거나 중립보다 한 단계 높은 거죠. 혹은 그보다 2단계도 높을 수 있다. 2.75에서 3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프라이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달 전에는 1.75에서 2 혹은 2에서 2.25 정도로 시장은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이때 비해 가지고서 3단계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예상이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자,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 일단은 어느 정도 반영, 거의 다 반영, 한 80%, 90% 정도는 시장이 따라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한 달 전에 시장이 거의 녹놓고 있던 거에 대비해 가지고서는 채권 시장은 이거 진짜 아닌가 봐라는 생각으로 확 따라왔다고 봅니다. 근데 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임스 블라드 3.5도 얘기하잖아요. 인플레가 만약에 지금보다도 더 높거나 쉽사리 안 떨어진다면 이보다도 조금 더 올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달 전 혹은 반년 전에 비해 가지고서는 채권 시장은 상당히 빠르게 그래도 8, 90% 정도 따라 붙였어요. 연준의 매파성에 대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연준이 만약에 여기서 한 번이라도 비둘기적인 걸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 즉시 연준의 매파성은 정점이 찍혀버리게 되는 것이겠죠. 예. 아니면은 여기에서 연준이 좀 더 파격적인 멘트를 딱 했을 때에 채권 시장이 그러면은 오버 리액션을 한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기대치하고 현실하고를 비교를 했을 때에 이제는 기대치가 현실을 앞서 나가버린 거죠. 매파성 입장에서. 그러면 정점이 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채권은 이런데 주식은 얘기가 좀 달라요.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제가 한 번씩 보여드리는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의 지금 지금 포지션이 어떤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데 그동안 크게 특이성이 없어서 말씀 안 드렸는데 최근에 나온 자료 또 좀 특이함이 있더라고요. 공유를 하자면은 이겁니다. 연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연한 파란색. 이게 뭐냐 하면은 앞으로 경제에 대해 가지고서 더 강할 거냐 아니냐에 대한 기대치를 나타낸 겁니다. 이게 지금 완전히 네거티브 영역에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향후 경제 전망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에요.
그 아주 큰 손들이라고 하는 펀드 매니저들도 지금 향후 전망이 매우 어두운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차트가 왜 키 차트가 되느냐, 왜 차트 넘버 원이냐라고 하면 주식을 오버웨이트 더 많이 싣고 있는 거죠. 평균보다. 그게 여전히 플러스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최근에 보면은 굉장히 빠르게 심리가 악화되고 있어요. 향후 경제에 대한 전망이요. 근데 오히려 주식은 최근에 확 팔았다가 좀 샀어요. 좀 더 늘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안 좋아 보이는 거는 나도 동의한다 이거죠. 매니저들이. 야, 나도 장단기 금리 역전 보니까 조만간 침체도 올 수 있을 것 같고 안 좋게 보는 그거 있어. 야, 중국도 코로나 다시 뭐 제로 코로나 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잘 모르겠고 근데 더 팔긴 싫어. 주식 사고 싶은데? 라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이 같은 움직임을 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기왕 이제 펀드 매니저 서베이를 본 김에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가 있냐면 연준의 긴축에 대한 예상인데 이제 많이 따라 올렸습니다. 많이 따라 올려가지고서 지난번 조사에서는 연준이 이번 긴축 사이클 전체에서 4.4회밖에 금리를 못 올릴 것이다 라고 했어요. 1% 조금 더 올린다고 한 거죠. 근데 이번 조사에서는 7.4회로 올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이 좀 따라온 거죠. 그쵸? 그 전에 비해서 확 올렸어요. 그렇지만은 여전히 부족하다. 왜 그러냐면 이제 뭐 3% 넘어갈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7.4회가 뭡니까? 뭐 10번 이상으로 잡아야죠. 그쵸? 그래서 다음번 정도 서베이에서 아마도 현실하고 좀 흡사한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현실적인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현금을 좀 많이 마련을 했었어요. 펀드 매니저들이. 그래서 요게 그 투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넘어가는 정도의 현금까지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대비해서는 꽤 많은 현금을 마련했던 거죠. 근데 최근에 다시 요 현금을 줄이고 주식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증시는 오히려 떨어졌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흔히 연준 푸시라고 하죠. 연준이 이 이상은 하락을 못하도록 완화책을 갑자기 혹은 완화적인 멘트를 해주기 시작하는 그 주가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개입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뭐 우리로 치면은 증시가 3,200, 300 갔었는데 가령 예를 들어 증시가 2,000이 깨질 것 같다. 그럼 정부 개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연기금 출동해 주세요. 막 그러는 거를 이제 뭐 연기금이 출동한다 이런 표현하는데 미국에서는 연준이 이제 말로서나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게 큰데 연준이 과연 언제 이 정도 하락이면 과도해 더 이상 하락하지 마라고 나타나겠냐라는 거죠. 우린 그 연준 푸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은 S&P 500 기준으로 3,637은 되어야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의 S&P 500하고 꽤 거리가 멀죠, 그쵸? 네. 어쨌든 저쨌든 해가지고서 여기까지가 이제 연초 예상 플러스 새로운 예상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